여러분,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 서울 40평대 아파트, 폭등한 집값, 남부럽지 않은 주식 잔고를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68살의 이춘서 씨,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식탁 위에 놓인 건 따뜻한 저녁밥이 아니라 차가운 이온 솥장뿐입니다. 늦바람과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짐승이 되어버린 남자. 아내의 경멸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그가 해발 800m 절로 도망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억 재산을 포기하고서야 비로소 얻게 된 낡은 뚝배기 하나. 과연 짐승 같던 이 남자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춘서 씨의 늦은 참회록 지금 시작합니다. 껍데기를 벗고 사람이 되다. 이춘서의 봄. 무너진 왕국의 폐허. 여러분, 혹시 지금 창밖을 보고 계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멈춰 섰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봄춘의 차례에서 봄이 오는 순서라는 고운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혹독한 겨울로 몰아넣어버린 한 남자 이춘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아니, 고요하다 못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고 주방 싱크대에는 일주일 전에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말라비틀어진 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 식탁 위입니다. 그곳엔 따뜻한 저녁 밥상 대신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이혼 소장입니다. 아내는 석 달 전 이 집을 나갔습니다. 큰 가방을 챙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장을 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슈퍼에 두부 한 모 사러 가는 사람처럼 뒷굽이 다 다른 슬리퍼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춘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듭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딸에게 겁니다. 신호가 2번 가더니 툭 끊어집니다. 화면이 꺼진 검은 휴대폰 액정에 춘서 씨의 얼굴이 비칩니다. 평생을 건설회사 임원으로 현장 소장으로 호령하며 살아온 성공한 남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도끼와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진 마치 길을 잃은 늙은 짐승의 얼굴입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TV 화면을 향해 집어 던집니다. 으악,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준 죄밖에 더 있어. 와장창 TV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집니다. 그 파열음이 텅 빈 거실을 공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을 노려봅니다. 그 깨진 화면 조각마다 춘서 씨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추악한 기억들이 파편처럼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지난 1년 동안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짐승의 시간, 5명의 여자.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춘서 씨가 정년퇴직을 딱 1년 앞두고 지방 현장 소장으로 발령받았던 때였습니다. 4개월간의 주말 부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그에게 이 4개월은 달콤한 독사과였습니다. 텅 빈 관사.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 처음엔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어가는 수컷의 비릿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익명 채팅 앱,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세상.
그곳에서 68의 이춘서는 제임스가 되고 오빠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던 여자가 무려 5명이었습니다. 김양, 이마담, 박여사. 가족을 위해 벽돌을 나르고 도면을 보던 그 손가락으로 춘서 씨는 밤새도록 낯 뜨거운 문자를 찍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모텔 잡을까? 내가 오빠잖아.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말만 해. 심지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음담 패설들을 배설하듯 쏟아냈습니다. 그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남성이고 이것이 늦바람 난 로맨스라고 믿었죠. 하지만 실상은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익명의 상대들에게 놀아나는 본능만 남은 초라한 늙은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춘서 씨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올라가면 아내의 얼굴이 쭈글쭈글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엔 온통 채팅창의 알림음 소리뿐이었으니까요. 경멸, 그리고 파국.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집에 들어온 춘서 씨는 씻지도 않고 거실 바닥에 골아떨어졌습니다. 항상 잠궈두던 휴대폰 잠금 장치가 그날따라 풀려 있었던 겁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새벽 2시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톡? 잠기 밝은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5명의 여자, 입에 담지 못할 음담 패설, 모텔 예약 내역.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춘서 씨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는 아내를 봅니다. 아내는 밤을 꼬박 새운 듯 푸석한 얼굴이었습니다. 춘서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들켰구나.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춘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서 씨는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완벽한 경멸이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지지겨진 바퀴벌레를 보듯이, 아니, 사람의 탈을 쓴 더러운 오물을 보듯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눈동자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혐오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춘서 씨의 자격지심이 폭발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뭘 안다고 눈을 그렇게 떠? 아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더럽다. 당신. 그 한마디. 더럽다는 그 낮고 조용한 한마디가 춘서 씨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짝! 거실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춘서 씨의 손이 아내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던 그 손으로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바닥에 엎드린 채 춘서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로 가고 싶었지만 그 더러운 내용들이 세상에 까발려지면 자식들이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행여나 자신이 불리해질까, 노후 자금을 뺏길까 두려워 떨면서도 아내는 묵묵히 짐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해발 800m, 나를 비우다. 아내가 떠나고 텅 빈 집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춘서 씨. 그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경북 봉화, 문수산 자락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한 축서사였습니다. 독수리가 사는 곳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은 세상의 잡음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춘서 씨는 그곳에서 일주일간의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휴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첫날 밤 휴대폰을 반납했습니다. 지잉지잉. 하루 종일 그의 뇌를 지배하던 채팅 알림음이 사라지자 무시무시한 금단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정체 모를 불안감, 손떨림, 그리고 억눌러왔던 성욕과 분노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3시, 도량석 소리에 눈을 뜹니다. 낯선 방, 딱딱한 바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춘서 씨는 몇 번이나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 봤자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앉혔습니다. 낮에는 울력을 하고 밤에는 108배를 했습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골프채 휘두르는 게 전부였던 68배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고통스러울수록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더러운 여자들의 환영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춘서 씨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퀭하지만 맑은 기운이 서린 지친 노인의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겠다. 그때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으러 오겠다. 탐욕의 계산기. 하지만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 현실로 돌아온 춘서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서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혼하시면 재산 분할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아파트 10년 전보다 15억이나 올랐어요. 게다가 사장님 명의로 된 주식, 요즘 반도체 호황이라 수익률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계산기를 딱딱 두드렸습니다. 귀책 사유가 사장님께 있어서 위자료는 어쩔 수 없지만 재산 분할은 다릅니다. 사모님이 전업주부였어도 요즘 법원은 50%까지 떼어줍니다. 사장님이 평생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번 돈 절반을 뚝 떼서 줘야 한다고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춘서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산사에서 느꼈던 잠시나마의 평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그 더운 중동에서, 그 추운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낸 돈인데, 바람 좀 피웠다고 내 피 같은 돈을 반이나 가져가. 밤마다 춘서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밉고 돈이 아까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줄 담배를 피우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못 줘. 절대 못 줘. 내 돈이야. 그렇게 탐욕과 분노에 다시금 잡아먹힌 채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서 씨는 억지로 끌려가듯 다시 축서사로 향했습니다. 몸은 절에 갔지만 머릿속엔 온통 재산 분할 방어 전략뿐이었습니다. 무여 큰 스님의 법문, 깨어지는 껍데기. 다시 찾은 축서사.
이번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철야 참선 법회였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화두를 드는 시간, 가부좌를 틀고 앉은 춘서 씨의 다리에 쥐가 나고 척추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빨간 주식 그래프와 아파트 시세표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무여 큰 스님의 법문이 벼락처럼 법당을 울렸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만 갖춘다고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그것들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춘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건설 현장, 아파트 평수, 통장 잔고, 그가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스님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내 마음에서 행복을 찾고 느껴야 합니다. 화두로서 그 욕심을 태워버리고 허공같이 빈 마음을 닦아야 해. 비우지 않으면 평생 그 감옥 속에 갇혀 살다 죽을 것이다. 허공같이 빈 마음. 그 순간 춘서 씨의 머릿속에서 뇌락이 쳤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돈 몇 푼 더 지키겠다고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내는 내 영혼이 썩어가는 걸 보고 떠난 건데 나는 아직도 그 썩은 고기를 놓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었구나. 자신이 왜 그토록 괴로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지 않아서 탐욕과 오물로 꽉 차 있어서 정작 소중한 아내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춘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던 그 눈빛. 하지만 이번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법당 바닥에 뜨거운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춘서 씨는 마음속 계산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오열을 삼키며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아파트도 주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영영 버려도 좋습니다. 다만 이 죄 많은 늙은이가 남은 생이라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다 가게만 해주십시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춘서 씨는 느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새벽 공기 같은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그것은 부처님의 값이었습니다. 마지막 밥상, 그리고 싱거운 된장찌개. 한 달 뒤 춘서 씨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산 분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더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고 먼지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춘서 씨는 양복을 벗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썩은 반찬을 다 버리고 쌀을 씻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구절절한 변명도 사랑한다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한 줄. 미안하다. 재산은 다 당신 뜻대로 했다. 밥은 챙겨 먹어라.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느 늦은 오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합의서를 가지러 온 모양입니다. 아내는 현관에 들어서다 멈칫했습니다. 말끔해진 거실. 술 냄새 대신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된장 냄새. 그리고 주방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자를 들고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예전에 그 거만하던 왕이 아니라 한없이 작고 초라한 늙은이의 등이었습니다. 춘서 씨가 뒤를 돌아봅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 기어들어와 하고 소리쳤을 입에서 아주 조용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왔어? 찌개 끓였는데 한술 뜨고 가. 맛은 장담 못해. 아내는 한참 동안 남편을 노려보다가 말없이 핸드백을 내려놓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도장이 찍힌 재산 분할 합의서가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그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식탁에 앉습니다. 춘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아내 앞에 놓아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정막 속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달그락 소리뿐. 하지만 여러분, 그 소리는 예전의 전쟁 같던 소음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평화의 소리입니다. 아내가 국물을 한 입 떠먹습니다. 춘서 씨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입만 바라봅니다. 아내가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싱거워. 그 투박한 한마디에 춘서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어떤 용서의 말보다 더 고마운 말. 다시 간을 맞출 기회를 주겠다는 그 말. 미안해. 다음엔 내가 더 맛있게 간 맞출게. 많이 먹어.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 춘서. 봄의 순서. 돈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비로소 알몸의 사람으로 마주 앉은 두 사람. 폭풍우가 휩쓸고 간 이 폐허 같은 집에도 아주 늦었지만 봄이 오려나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밥상머리 앞에서 눈물 젖은 숟가락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 껍데기를 벗고 비로소 사람이 된 유춘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현재의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죠. 하지만 춘서 씨가 깨달은 것처럼 움켜쥔 손을 펴야만 비로소 새로운 행복을 잡을 수 있는 법이겠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